자, 그러면 이제 추천모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그 합격자 서브노트 내용을 이제 보세요. 그 합격자 서브노트 503페이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추천모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요. 추천모는 예전에 한번 주례와 관련돼 갖고 그 오답으로 이제 한번 그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오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측정호의 등장과 지배질서의 재편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정치세력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두 개의 파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개국 공신 집단, 그러니까 개국 공신 집단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상동 지역에 있는 그 과거 관료 집단도 있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상동 귀족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측정무는 고종의 본부인은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그 아버지였던 태종의 첩이었는데 그 태종이 죽고 나야 이제 그 뭐냐면 그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고 이제 절에 들어갔다가 이 고종이 예전부터 이제 측정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후비를 세웠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때 이 측정무가 총애를 받으니까 또 여기까지 가시니까 그 반대했던 항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죠. 항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항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그다음에 추천을 지지하는 세력까지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됐어요. 그래갖고 왕우파는 주로 개국 공신 집단들이고요. 무우파는 과거 관료 집단이에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가 나중에 본만을 쫓아내고 자기가 황후로 책봉을 하게 돼요. 단순히 이거는 무가 이제 황후가 됐다는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배 집단의 어떤 변화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당에 이제 창업기에 그 참가했던 개국 공신 집단, 강론 집단이죠. 자, 강남 집단의 몰락을 가져왔고요. 이를 대신해서 이제 무를 지지했던 상동의 새로운 과거 관료들이 무 정권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 시대는 구기종인 문벌사에서 신진 과거 관료들, 그러니까 이때 신진 과거 관료들은 그 요전에 이제 상동 귀족 출신의 이제 문벌 귀족들이죠. 네, 이런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간 혁신적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이제 무가 강조된 그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자, 왜 무가 이제 측정무가 불교를 강조했냐면 당나라는 도교를 신봉했죠. 도교를 신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그 도교의 그 창시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도교에 큰 영향을 줬던 노자라는 인물이 성이 이야, 그러니까 이이죠. 그래서 농서 이 씨와 동일한 선조다. 그러면서 도교를 이제 내세웠던 건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당을 멸망시키고 주다는 국가에 세운 축전부 입장일 때는 도교를 계속 내세울 수 없죠. 이거 당나라 종교니까. 그래서 불교를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그 정권의 합리성, 여제로서 뭐냐면 정권을 장악했던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불교를 내세웠어. 그래서 황제 등극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추천부 때 만들어 놓은 봉송사 비론하자부 있어요. 봉송사 비론하자부. 그 봉송과 비론하자부의 그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측정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측정무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미륵불 화승 시대를 이제 위조해서 여자 황제가 됐다는 식으로 찬문, 예언서를 제작하는 등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나 그다음 여자 황제로서의 어떤 핸디캡 이런 것을 극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글자였던 측천 문자 19자를 제작했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페미니즘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약간 그 측정무가 그 중국의 최초의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런 남성 문자, 한자가 남성 위주의 문자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구조의 문자 구조와 용법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천지 아니라 일월성 같은 주요 글자들을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예. 그래서 19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명당을 복원했다. 이 명당이라는 것은 그 앞에 빠졌는데 서주 시대의 명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주. 자,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그 서주가 천자가 제울 소집했던 곳이 명당이거든요. 그 서주의 명당을 복원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자신의 정권을 이제 주라고 지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대에 입각해서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복구주의 정책을 통해서 예전에 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내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호를 주라고 하고 이때 주는 어 후대학자들이 무천추가 그 잠시 세웠던 주기 때문에 무주라고 해요. 무씨가 세운 주다 이런 뜻이죠. 서기 690년에 무가 정시와 황제를 칭하죠. 이게 최초의 이제 여성 황제예요. 그래서 중국 고대 주나라 이상을 재현한다는 명목을 내서 국호를 주라고 하고 당제궁 일시 중단되죠. 그리고 이제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겨요. 낙양으로. 낙양이 상공 쪽으로 이제 가깝죠. 자기 근거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낙양은 신도가 정치 군사적 중심을 삼고 강동 귀족들을 대거 수청한 다음에 과거제도를 확대해 신진 관료들, 상동 귀족들을 대거 등용을 했다. 뿐만 아니라 주대의 간제에 근거해서 사상적 개혁했으며 사상적 도교 대신 불교를 신봉했다. 불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여기는 주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씨가 정권을 독점하니까 무씨 칠모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천자와 모제가 같이 만들었고 원래 이제 무씨 칠모라는 것은 되게 7대동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천자는 이건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대의 간직을 모방해서 간직 명칭도 다 바꿨어. 누가 좀 비슷하냐면 왕망하고 좀 비슷해. 주대에 입각해서 간직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애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뭐 이부는 천간으로, 호부는 지간으로, 예부를 충간으로, 병부 같은 경우에는 하간, 형부는 추간, 공부는 동간 이런 식으로 예전에 주나라 명칭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간제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를 국교화시키고 주에 따라 간제 개혁도 했다. 네, 요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다. 그렇지만 이제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냐면 후계자 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두 명의 후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기 조카, 무씨 집안에 조카가 있고 자기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 이제 뭐냐면 중종 그다음에 예종인데요. 중종 예종은 예전에 한번 황제가 됐다가 자기 엄마에 의해서 무춘추에 쫓겨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두 명의 이제 후보에 있었어요. 중종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무춘춘의 조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누굴 할 것이냐 고민이 땡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조카보다는 아들이 낫잖아. 근데 문제는 아들이 즉위를 해버리면 무주는 멸망한다는 거야. 다시 당나라 복귀하는 거야. 이거 고민 때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을 좀 앓고 신음신음 앓다가 이때 이제 쿠데타가 일으켜 됐어요.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예전에 자기 이제 친위 세력들인데 하여튼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병이 걸리니까 이제 권력이 잃으니까 자기 친히 적임들인가 그런 사람일 거야.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중종을 다시 이제 복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무주는 곧바로 멸망하고 뭐냐면 다시 뭐냐면 중종이 복위 되면 당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주는 잠깐 이제 역사상 있다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을 볼 때 무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저 나중에 그 위운하는 그 또 여거리 하면 또 태어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자, 하여튼 요거의 평가를 좀 볼게요. 자, 무의 평가를 좀 보면요.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좀 앞으로 갈게요. 자, 무와 이후 중종의 항우죠. 그 평가를 보면 기존의 여하다. 여성이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유교적 관점에 따라서 여하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위한 참변이다. 이건 전형적인 남전 여비의 이제 유교적 사관이죠. 근데 이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무호와 관련된 비판인데 무호가 통치했던 시기는 농민 반란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문벌사에서 신진관료에 의한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혁신적인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무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예전에 종전의 관점 비판하면서 나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또 두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즉위한 사람이 중종이에요. 중종. 중종은 한때 이제 왕이 있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쫓겨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종이 황제가 됐어요, 다시. 근데 이때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위씨였어요. 위후였죠. 위후가 자기 딸이었던 악락공주하고 이제 모의를 해갖고 중종을 독살해서 그 축천무후처럼 그 시어머니 축천무후처럼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뭐냐면 현종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당시 뒤에 현종이 된 예종의 아들 현종이 이걸 알고 그 당시 안락공주하고 그 당시 위후를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예종 자기 아버지 예종을 즉위시켜요. 그리고 예종이 이제 좀 몇 년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현종한테 양해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무와 위후의 그런 그 정치를 보통 무위의 치, 무위의 하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현종으로 넘어갈게요. 현종으로. 자, 현종의 시대는 그게 개원의 시대하고 첨보의 시대로 보세요. 연호를 두 개 썼죠. 개원하고 첨보. 자, 보통 이제 그 앞에 정간의 치와 함께 개원 시대는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개원의 치라고 해요. 개원의 치. 그리고 보통 당나라 문학에서는 이걸 이제 당나라 문화의 극대기인 최고 정성인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백이나 두부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자, 그러면 이제 개원 시기 때 제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개원 시대 때 내용이 별로 없네요. 예,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호황기였죠. 개헌통보가 이제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실 내분을 수습하고 그 당시 명제상이었던 요송이나 성경 같은 사람을 등용했죠. 그래서 요송은 대강 10조를 발표해서 개헌시대의 정치 기본 방침을 내세웠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이거 너무 많네. 797번 페이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 요승은 현종에게 혁신 정치를 위해 대강 10조를 이제 형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인정을 행할 것. 그 다음에 그 외척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한간을 멀리할 것. 외정을 자제하고 규정 외에 형사법을 금지할 것. 간언의 길을 넓힐 것 등이었다. 이 혁신 정치의 대강 10조는 무시 위시대에 누적된 통폐를 집약한 걸 지적함으로써 요승의 대강 10조는 개원시대의 정치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원시대는 당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호구가 300만 원에서 710만 명 증가됐어. 그건 그만큼 인구를 증가했다는 것도 있고 국가 권력이 강해져 가지고 요 호구 파악이 손쉽게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호구 파악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경제적 호황기도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 당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 발전도 도모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잘했던 그 뭐냐면 당나라 그 현종이 첨보시대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정치를 무관심을 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양귀비 있죠. 양귀비를 요때 만났죠. 원래 양귀비는 현종의 첩이 아니에요. 그 궁녀가 아니죠. 원래는 그 아들의 며느리였어. 그 딸이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며느리였죠. 그 아들의 부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며느리를 보고
혹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뭐냐면 저 멀리 있는데 보내버리고 자기 부인을 삼은 거야. 이 며느리를. 근데 이게 좀 약간 패륜인데 이런 걸 볼 때 당나라 왕실이 약간 그 유목민족 요소를 받는 유목민족 요소가 있다는 걸 이제 잘 말해주고 있죠. 그걸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 그 무천추 같은 거 있죠. 축천무는 태종의 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종 입장을 때는 어머니 뻘이죠. 근데 유교 윤리에서는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죽으니까 다시 아버지의 이제 후비를 봐서 취해가지고 자기 후비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건 유목민족 습관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농경민족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때 당나라가 선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아까 현종이 자기 며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것도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측정무가 여자인데 불구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유목민 습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겉으로는 한족 그 왕조지만 실제로 이렇게 유목민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자, 하여튼 첨부 시대부터 이제 율령 체제가 붕괴가 일어나요. 그 균전제와 부병제가 이제 붕괴되고 그때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병만 6도 대신에 그다음 10절도사를 설치했는데 저 이민족 번장들 등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사의 난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혼란기를 이제 걷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서브노트에서 좀 보죠. 자, 서브노트에 보면 이거 자, 서브노트에 보면요. 균전제 붕괴, 율령체제 붕괴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인구 증가도 더 이상 농민에게 나눠줄 토지가 없게 되니까 균전제가 붕괴되고요. 균전제 붕괴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병제로 전환되죠.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균전농민 더 이상 부병으로 징집할 수 없고 개헌 말기에 부병제를 버리고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모병제 전환 관련된 내용도 뒤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번장으로 주로 누굴 이제 등용을 하냐면 유목민들을 많이 등용해요. 그리고 이제 절도사도 유목민으로 이제 많이 등용하죠. 그리고 이제 10절도사를 설치하죠. 현종 때요. 그래서 당은 강대한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서 육도부 대신에 10절도사를 설치해요. 그래서 용병 모집과 훈련에 절도사를 맡기게 됐다. 자, 이는 군사적 강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이민족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외인 부대적 성격을 띠게 되고 무인의 행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사의 난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다항말 5대 절도사 행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북방민족의 하락하는 정복 왕조를 추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사의 난을 좀 볼게요. 안사의 난. 자, 그 안사의 난은 왜 일어나냐면요. 일단 안록산부터 좀 얘기할게요. 이 안록산은 자포 출신이야. 자포 출신. 이 자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썼던 용어인데 일종의 그 오랑캐 민족끼리 다른 오랑캐 민족 이민족 출신끼리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종 혼혈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역의 강국 출신의 그 아버지와 돌고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 이 사람이 글자는 모르지만 외국어는 상당히 잘했어요. 6개 국어를 이제 능통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나중에 알록사는 양귀비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서 양귀비한테 그 당시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막 달라붙었고. 근데 실제로 알록산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보를 잘하면서 이제 뭐냐면 성장을 했고 또 그 알록산이 통치했던 지역이 되게 많아. 범양 절도사, 평로 절도사, 하동 절도사, 삼진이라고 하죠. 하북 삼진 절도사를 겸직했고 당연히 병력도 되게 많아요. 당황주의 병력 중에 40%가 알록산 지휘하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알록산은 초창기 때는 그 1인보라는 재상이 있었고 이 사람하고 잘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1인부가 죽고 양국충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양국충은 그 양귀비의 그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 정도, 사촌 오빠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양귀비하고 사이가 좋은 안력사는 이상하게 양국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국춘이 집권하니까 그의 불만을 느끼고 755년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양국춘 토벌 명목으로 반란을 했는데 양국춘에서 생각해보니까 토벌 명목은 이제 하나의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자, 뭐 그렇게 해서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난을 익힌 거죠. 하여튼 그는 낙양을 이제 함락하고요. 스스로 대현 황제를 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북 지역과 이제 나중에 또 장안도 점령당해요. 거기여서. 그래서 당나라는 곧바로 이제 어디에 피신하냐면 사천 지방으로 피신해. 그 당 현종하고 양귀비와 일부 호위 군사들이 빨리 사천 지방에 그 피신하는데 그때 이제 사천을 가는 중에 마왕패가 있어요. 마왕패. 마왕파인가? 예. 하여튼 그때 마왕파라는 곳에서 그 당시 이제 쉬고 있는데 부하들이 이제 그 밑에 따고 있는 병사들이 불만을 일으킨 거야. 다 이건 다 양귀비 때문이다. 양귀비가 황제를 혹하게 해서 정치를 망쳐서 그렇다. 그래서 이 마왕파에서 그 당시 양귀비들 죽이죠. 예, 현종이. 왜냐면 부하들이 이제 군대들이 막 그 호위하는 군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사천지역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이 안력산도 끝이 안 좋아. 그 안력산도 그 아들이었던 안경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안경서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실권은 이 안경서가 장악을 했는데 그걸 봤던 안력산의 부하장수였던 사사명이 또 뭐냐면 이 안경서를 죽여요. 안경서를. 그리고 이 사사명도 또 부자간의 알투 때문에 그 사조이가 있어. 자기 아들. 사조이의 죽임을 당해. 완전 패륜 집단이야. 그래서 보통 이 난을 안력산과 사사명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안사의 난이라고 해요. 그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대종이 즉위를 했어요. 숙종 그다음 대종 아니 대종 그다음 숙종인데 하여튼 대종이 즉위하면서 그 당시 이제 당나라 군대가 가지고 못 막으니까 위구르족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위구르족의 도움을 받아서 낙양을 항복하고요. 그때 이제 반군에서 안력산 안에서도 여러 이제 부하장수들이 그 당시 사조이들 배신하고 그쪽 넘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들을 받아들인 게 문제였어. 근데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그 쳐냈어야 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항복하면 그들의 지위를 그대로 절도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정부군에 편입시켜서 싸웠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하강이 됐던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그 위구르와 이제 반란군 항복한 사람들 이제 도움 등을 해서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때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율령 체제가 종언을 깼다. 율령 체제는 이미 이제 뭐냐면 선종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추천물부터. 근데 이걸 완전히 확인사살시킨 거죠. 안사의 난을 계기로. 그래서 8년간에 계속된 안사의 난을 계기로 당의 율령 체제가 붕괴되고 균전제가 장원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부병제가 오병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조용조가 뒤에 이제 양세포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에 귀족체제에 종을 꼈다. 그래서 절도사의 등장으로 귀족체제가 몰락했고 황제도 이제 군벌세력과 한간에 의해 폐위를 당했다. 이때부터는 귀족들, 문벌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절도사와 한간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문벌 귀족 세력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뭐냐면 일종의 그 스타바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들어서 그래서 실권이 상실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고선지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탈레스는 똑같이 설명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안사에 난 이후에도 왜 당나라가 계속 지속이 되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잠깐요. 이거 서브노트에 있긴 있는데 흐름상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여기 안사의 난의 당나라 지속 원인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절도사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나중에 주정춘에서 깨지긴 하지만 그 당시 세력군이 계속 유지가 있었고 그래서 당나라 왕실이 필요했고요. 절도사 입장할 때는 당나라 왕실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당에 있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떤 수치를 체제하 걷고 징수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절도사들은 당나라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됐던 거고. 자, 그다음에 귀족 세력이 몰려가고 형세호가 새로이 등장하죠. 지방에서. 형세호는 절도사 체제보다는 당조화돼서 사회 경제적으로 더 유지하기 때문에 당에 협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당나라는 이제 그 강북 지역, 그러니까 하북 삼진을 중심으로 강북 지역은 절도사 세력에 이제 넘어갔지만 그 당시 성장하고 있던 강남 지역은 완전하게 뭐냐면 당나라에 밑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강남을 통치했던 절도사들도 되게 문관 출신이었고요. 예, 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오랫동안 강남을 당이 통제하고 그 강남을 통해 물자를 계속 지급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은 전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며 수양제에 의해서 개발된 운하를 통해 농업 생산품이 원활히 운반되어 당의 재정이 보완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나라가 또 한 번 결정 타격을 받은 게 항소의 난이죠. 항소의 난 때는 경우가 달렸어요. 왜냐하면 항소의 난 결과 강남이 이제 항폐화되면서 조세 확보가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이 멸망을 하게 되죠. 이거는 항소의 난 때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합격자 서브노트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현종 전후도회가 꼭 이제 안사에 난 걸쳐서 절도 세력들이 부각이 되는데 원래 이 절도 세력들은 병방에만 설치됐어요. 근데 이제 안사에 난 기기로 내지까지도 이제 확대되죠. 자, 뿐만 아니라 주의 관찰사를 겸하게 되면서 군사는 물론 민정, 재정 그리고 사법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그리고 절도사의 지위는 그 지위가 자손대에 세습됐다.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절도사 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반칙지지 활동이야. 그러니까 절도사 중에 당나라에 좀 약간 개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순지 절도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관들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 안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절도사 할거 시대는 그 당말까지 계속되었고 항소의 난 이후에 더욱 그 세력이 커져 수도 장항 근방을 제외하고는 전국도가 절도 세력에 놓이게 되었다. 있고 절도사가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절도사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절도사하고 이제 절도사를 순장하는 과정 이 부분이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건 뒤에 따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안사에 난 전후세력하고 다시 부각된 인물 세력들이 뭐냐 한간이야. 자, 그 한간은 이제 당대의 한간의 저항이 제일 심했는데 물론 다른 시대도 있었지만 당대는 심했어. 그래서 제의계승 문제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황제조차 폐위시켰어요. 이 당나라 그 한간들은. 그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신체국 같은 그 당시 군사권을 한간들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자, 한간의 권한을 이제 보면 그 당대 한간의 권한, 한간의 정의에 급식했던 원인은 제2계승 문제에 관여하면서 궁중에서 정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데 있다. 자, 이와 같이 중앙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아까 이제 군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군군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이 군군을 신체군이라고 해요. 신체군. 그래서 절도화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강력한 군군을 창설했어요. 이 신체군의 관리 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하면 한간이 갖고 있어요. 그냥 황제가 이 당시 이제 그 문인 그 귀족 세력들이 못 믿으니까 자기 측근생인 한간대에게 그걸 넘겼는데 군사권을. 근데 이 군사권을 이제 이용해 갖고 이제 힘이 커진 거죠 한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는 황제들, 마음에 안 드는 황제들은 다 갖추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그 황제들 문생천자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강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또 하나가 강군제도 뭐냐면
그 당시 그 모병제가 바뀌니까 부병제에서 이 지방이나 여러 군대에 있는 것을 동태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강군이라는 걸 파견해서 이들을 관리 감독을 했어. 근데 이것 또한 저기 한간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권이나 강군제도 같이 그 당시 군사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한간의 권력이 강했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걸 바탕으로 황제를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 말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한간의 권한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문생천자죠. 문생천자라는 것은 뭐냐? 보통 이제 자주문생 관계가 있죠. 당나라 때. 그래서 시험 감독을 자주 그거 밑에 보는 피시험전을 문생 이렇게 했는데 이 자주문생 관계가 이제 과거 시험관과 그 다음에 거기에 시험 보는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간직에 진출하면서 서로 믿어주며 끌어주면서 당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빗대 가지고 그 당시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패하잖아요. 이거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죠. 그러니까 이 옹립할 때 보통 이제 그 뭐라면 얘는 나의 문생이다. 난 자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천자를 문생천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한간이 그 황제의 패립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정 형식이나 감로의 병같이 간료 한간에 대입해서 모두 한간이 승리해서 황제 패립을 자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영정혁신이라는 거는 간료와 한간의 군정 쟁탈전을 얘기하고요. 그 감로의 변은 뭐냐면 이게 문종 때 일어났어요. 자, 문종 때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문종 때 그때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한간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니까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재상이었던 이윤이나 정주가 공모해서 대명간 후원의 석류나무에 감로가 내렸다라고 속여. 이게 감로가 내리면 이제 이걸 도교인가 불교인가 거기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건데 이걸 감로를 마시면 뭐 불교장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서 있나 봐요. 하여튼 그 말에 혹해서 그 당시 그 구사장을 두는 한간들을 이곳에 유인해서 일망타진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 한간들 가려고 하다가 사전에 누가 이걸 뭐냐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 한간대 군대를 소집을 해갖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뭐냐 관료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냐 황제조차도 폐립을 시켜버렸죠.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감로의 변이에요. 감로의 변. 자, 하여튼 12대 목정부터 해서 19대 소정까지 8명의 하제 중에 황제죠, 황제. 자, 황제 중에 13대를 제외하고 모두 한간에 의해서 옹립되고 폐익되었다. 자, 그리고 당황조는 한간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절도사심을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절도다 주정춘이 궁중에 불려들어 한간세를 다 일만 타진하고 오히려 이제 더 나가서 황제조차 폐위를 시켜서 나라를 세우죠. 이게 후장이야. 예, 후장. 그래서 결국 그 당나라 황제는 한간들은 황제가 뭐냐 권력을 키워가지고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절도사 세력을 빌려다가 재건시켰지만 이 주정추에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후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한간들 보면 고적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종 때 있었던 고적사.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이보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숙종 때 어조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위당쟁을 볼게요. 우위당쟁. 우위당쟁은 목종 때 이제 했던 건데 이동규하고 우수영 간의 정권을 잡으면서 우위당쟁이 이제 시작을 됐는데 그래서 요 앞글자 이와 우를 따서 우위당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당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동규하고 우당의 대표 사람은 우승효하고 이종민 인삼이에요. 그래서 이동효 같은 사람은 그 문벌 귀족의 후손으로 모두 문홈에 가서 간직에 진출했던 문벌 귀족 출신이고요. 근데 이 우승과 이종민 입장은 과거 진사 출신이야. 신진관료 출신이야. 그래서 이당은 신진관료 출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문벌 귀족과 신진관료 세력.
그러니까 문벌기족은 음소를 통해서 등장한 우당 세력과 신진 문벌기족 세력과 그다음에 가거를 통해서 등장한 신진 관료 출신의 어떤 대립 구도가 우위당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목적 때 번진과 외척의 처리 문제, 외척이죠. 그다음 인재 등용 방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되는데 이 당은 과거 시험에 진사과가 시문이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등용을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이 했네. 이 당은 과거 시험 진사과는 시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문 자체가 정책 능력과 상관이 있겠냐. 시를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배척해야 된다. 근데 이 우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선반에서 마땅히 능력을 중시하고 그중에 그 당시 진사과가 제일 중요하시니까 시문을 우선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자, 우회당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벌귀족 때 과거 출신의 어떤 뿌리 깊은 반목을 표출된 것이고 그리고 이 우위당쟁은 뭐냐 또 하나의 특징은 한강과 결탁이 됐어요. 그래서 한강의 지원 안에 당쟁이 계속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고 한간세기 정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좀 다른 관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마치 이제 이 당은 무능을 통해서 등장한 문벌 귀족들 그리고 오 당은 과거 출신이니까 신지 관료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이덕유나 우승유나 이종민이나 다 가문 보면 문벌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과거는 꼭 신진 관료들만 본 게 아니에요. 신지 세력들. 네. 그 상당수가 뭐냐면 문벌 귀족 세력들이 또 봤어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 세력들이 은서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할 수 있지만 은서는 진출하면 좀 약간 남의 시선을 볼 때는 능력도 없이 자기 백에 아버지 잘 만나서 간 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서를 통해서 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 과거를 통해서 간직을 지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출신자이기 때문에 또 신문을 주장을 진사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을 신진관료로 보는 관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과거는 주로 신진관료보다는 그 당시 형세우 세력보다는 어떤 세력들이 많이 봤냐면 그 당시 문벌 귀족세력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형세우는 2차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요. 이부시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관점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위당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한의 중에서는 이것 좀 설명하면 더 기는데 한의 중에서는 그 당시 절도사의 간직에 있었던 그 문벌 귀족들이 그때 그 지방에서 같이 그 협력했던 신진사대부들, 신진사 신흥세력들 있죠? 형세우 세력들 이제 들어와 갖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당으로 형성되게 됐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당으로 형성돼서 우당하고 이제 형성돼서 문벌 귀족과 싸우겠다. 이당하고 이런 관점도 있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위당쟁을 보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연 농민반란을 좀 볼게요. 항소연 아니죠? 참 이거 가기 전에 이렇게 있고 항소연 농민반란 보면 배경을 보면요. 강남 지방 절도사들이 중앙의 진봉을 위해서 병사 농민을 착취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남 지방의 절도사들은 반칙 지지가 아니라 순지예요. 순지. 순지는 뭐냐면 그 당시 당나라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이들은 문인이 아니에요. 무인 세력이 아니고 이민족 세력도 아니야. 되게 보면 문벌 귀족들이 약간 지방지구 내려와 갖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절도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들이 이제 지방지구 내려오면서 절도사로서 그 지방을 통치할 때 그때 누가 결탁이 됐냐면 신흥세력들과 결탁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흥세력들이 이제 형세력 계층들이고 이들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들어올 때 이들도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들이 아까 이제 이당에 대입해서 우당의 주요 세력이었다. 뭐 이런 관점도 있다고 했죠. 자, 하여튼 강남 지방의 절도사들이 이제 중앙의 진봉을 위해서 병사 농민 착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봉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 이 진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에서 이제 예산을 보내잖아요. 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제 쓰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쓰다가 그래서 남는 걸 다시 중앙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징봉이라고요. 예. 근데 되게 중앙으로 보내지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이건 대부분은 그 당시 한관들에게 들어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강남 지방의 절도사들은 어차피 문벌 귀족 출신이고 이들은 다시 중앙 정치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들어가면 한간되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진봉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군인들 월급 줄 것을 깎아가지고 또는 안 줘가지고 진봉을 만들거나 농민들 써야 할 것을 또 쓰지 않고 또 농민들 착취해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더 걷어들이거나 그래갖고 지방 예산을 이제 뭐냐면 남아돈 지방 예산을 만든 다음에 그 한간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야? 아까 병사 월급 제대로 못 받죠. 농민들은 세금 뜯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그 당시 항소의 난 이전에부터 농민 반란이나 군인대 반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군인대 반란이 강정태의 난인데 변진 병사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그리고 이제 농민 반란은 구부의 난이 나왔고요. 항소의 난으로 선고를 받고 방운의 난은 좀 보면 앞에 강정대의 난 같은 경우에는 변진 병사들이 일으켰고 그다음 구부의 난은 농민들이 일으켰잖아요. 방운의 난은 이 변진 병사들이 일으킨 병난과 그다음에 농민 반란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어. 이 방운의 난이 그래서 방운을 수용을 해서 수군들이 주도를 했고 그렇지만 여기에다 농민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난과 병사들의 반란과 그다음 농민 반란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74년에 항소의 난이 났죠. 항소의 난. 자, 항소하고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왕성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항소의 난 또 항소와 왕성지가 난이 나는데 이 항소는 원래 과거 시험을 이제 준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서와 서예를 공부를 했고요. 여러 번 응시를 했어. 근데 번번이 낙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과거 시험의 부정과 관료사의 부패함을 이제 몹시 체험하고 나서 아예 관계 지출을 포기하고 소금을 이제 밀매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옆 동네에 동네 친구에 그 왕성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성지하고 이제 좀 소통이 잘 돼가지고 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농민반란을 일으켰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그 항소가 밀매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밀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강군에 쫓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군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 기반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여튼 왕성지하고 이제 같이 반란일으키는데 그때 당나라가 이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유책을 썼죠. 그래서 왕성지는 당나라 간직을 받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항소는 이건 모작이다 해갖고 안 받았죠. 그래서 결국 왕성지는 이제 당나라의 어떤 게임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고 이제 그 왕성지 병력을 뭐냐면 다시 항소가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장안을 점령하고요. 그다음 낙양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당나라 황제는 소진인데 그때 어디 도망가서 사천 지역으로 도망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항소는 황제 의회에 올라서 국골 대제를 하고 금통이라는 개헌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종인데 그때 그 당나라 황제가 시종이었나 봐요. 일단 이제 시종은 사천제로 물러나고 나서 사천 성도에 있으면서 강군과 절도 세력을 다시 구합하고요. 돌골의 사타 출신인 이궁효의 병력을 빌려고 반격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항소의 장군이었던 주정춘이 그 항소를 배반하고 당군에 투항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소는 장안을 버리고 후퇴하다 죽게 돼요. 예. 이 주정춘은 원래는 이름이 주정춘이 아니라 주온이었어, 주온. 근데 주온이 이제 병력을 이끌고 이제 항복을 하니까 당나라에서 이름을 하사해 줬죠. 뭐죠? 정춘. 당나라에 전부 충성해라 끝까지. 그래서 주정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주정춘이 나중에 당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죠. 아이러니하게. 예. 자, 하여튼 항소의 난의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자, 항소의 난을 보면 이제 그 당황제 중앙집권 정치에 결정타격을 줬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제 문벌귀족 세력들을 제거했다는 거. 그 전에 이제 문벌귀족 세력들은 정치의 실권을 잃었지만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 활고 있었던 절도사 세력에도 큰 타격을 가요. 그 세력의 재평성을 가져오겠는데, 특히 이제 요때 항소의 난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근용이라는 그 사타 부족 출신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정춘이 등장하죠. 그래서 당의 절도 세력들이 양분화돼서 그 당의 절도사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세력균형이 있었는데 이 세력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국적 전란 후 강남 지방에 타격을 입게 돼요. 이때 이제 어 앞에서 안사해난 때 그 당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당나라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강남 지방이 계속 당나라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권 안에. 근데 요때 강남 지역까지 항소나에 피해를 입게 돼. 그리고 당나라가 그 지역을 통제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당나라 제국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래서 항소의 농민반란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소의 난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수능에서 몇 번씩 언급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안사의 난 이후 당황제 지속된 이유 아까 전에 설명했죠. 예. 그다음 당대 사회경제를 좀 볼게요. 당대 사회경제. 자, 요거 하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또 알려드려야죠. 아이고. 예. 서포트 인증번호는 그 95번이요. 95번. 예, 95번. 적으셨죠? 이거 또 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예. 잠깐만요. 아이고. 네, 지울게요. 이게 왜 컬렉션이 이렇게 나오실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게 됐네요. 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제 사회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율령 경제 관련된, 율령 국가, 율령 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일단, 율령의 연원과 특성을 보면, 유의 기원과 영의 기원은 다 그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하고 한나라 때부터 그 나타나죠. 그래서 유대 기원은 전국시대 이해의 법경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영은 한대 영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건 아직까진 율과 영의 기원이고요. 실제 율이 그 당시 형법이고 영이 일본 벽구로 이렇게 개념이 잡힌 거는 언제 때냐면 3세기 때요. 3세기 때 그 서진에 태시율령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율령의 개념이 이제 잡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율과 영이나 명칭이 있겠지만 율과 영이 꼭 그 형법과 행정법의 의미는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율과 영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서진의 태시율령 때부터고요. 그리고 남북조를 거쳐서 이제 뭐가 또 등장하냐면 격이나 식이 등장해. 그래서 격이라는 건 뭐냐면 인식법이에요. 식이라는 건 시행세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A 율령과 B 율령이 있는데 A 율령이 시대에 맞지 않고 폐기할 때 B 율령을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비율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조 가도기 시기 때 어, 쓰였던 법이 필요하죠. 이게 격이야. 격. 그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율과 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모호해. 그래서 그걸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시행세칙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판례라든지 조규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법률과 법령 바로 밑에 있는 것들, 세부적인 사항들 적어놓은 것이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율령 격식이라는 그 법체계가 수당을 통해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수나와 당나라는 모든 제도들과 이제 국가 운영이나 관리 선발 방식, 지방제도, 중앙제도를 다 뭐냐 율령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예요. 이걸 율령 국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율령 국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운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체제가 율령 체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의 율령 내용을 이제 볼게요. 당의 율령은 현종 개헌 25년에 율령 경칙이 완비됐고요. 영은 형법이고 영은 일반 법규, 그러니까 행정법, 신분법, 재산법을 포함한 일반 법규였고 격은 임시법이었고요. 식은 율령의 시행세칙이다. 그래서 형법, 일반 법규, 그 다음에 임시법, 그다음 시행세칙. 뭐 고등학교 단계 정도니까 뭐 금방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당률소위라는 책이 나오는데 당률소위는 그 개헌률을 이제 그 당시 개헌률이었어요. 개헌률에 개헌 25년에 공표했으니까 해석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거의 개헌률은 지금 완벽하게 뭐냐면 전해진 게 없어요. 지금요. 개헌률 자체는. 근데 이 개헌률에 대한 어떤 해석서가 있어. 법에 대한 해석서. 예, 이게 당률 소유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과서가 개헌율이라면 교과서를 설명하는 게 지도서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없어지고 지금 지도서만 남아있는 거야. 당률 소유라는. 그래서 당률은 다연수위에 이제 나와 있어요. 당률이라는 게 율자니까 형법이죠. 형법은 지금까지 전해졌으나 그 나머지에 이제 대연수위에 없는 영격식 같은 건 거의 전해지지 않아요. 다만 행정법이나 일반 법규는 나중에 일본의 그 영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일본 영을 통해서 그 당시 나름대로 당령을 대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격가식은 동학문서와 트로파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인데 왜 이게 일본 나왔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학문서 트로파 문서에 불경을 많이 발견해요. 불경. 근데 불경을 쓸 때 종이를 새 종이를 쓴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행정 그 관청에서 이면지를 가지고 와요. 기한이 된 이면지를. 그 이면지 밑바닥에 잘 쓰지 않는 곳에다가 불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불경을 뒤집으면 거기에 보면 행정문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불경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정문서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사유가 되는 거죠. 특히 이 행정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실무관서에서 이제 뭐냐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의 실무관서에서는 율령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과 시계 내용이 동학문서나 트로파 문서에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럼 율령에 의해서 중앙간제는 어떻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당나라 중앙간제 순환을 이어봤다 보시면 돼요. 삼성육부 제도죠. 삼성육부 또는 어 육을 시자를 이제 이게 시도 읽고 또 사도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간청 이기 때문에 간청이 시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도 읽을게요. 그래서 삼성육부와 구시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육부고요. 구시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전에 그 한나라 시대 구경이라는 제도 있었죠. 구경. 구경이라는 간직과 간청이 있었잖아요. 예, 이 구경을 이제 이어받은 게 구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예전에 간청이라든지 간직을 쉽게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 그리고 이제 명예주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간청과 간직을 또 만들어 놓거든요. 아마 이 구씨는 육부의 업무가 겹치고 그 내용들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씨는 실제로는 이제 실무기관보다는 일종의 명예직, 명예간청 이렇게 예전에 구경의 유죄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육부 중심으로 이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잠깐 이제 동양사 심화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26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60페이지. 요게 좀 잘 돼 있어갖고 요걸로 할게요. 여기는. 자, 당나라 이제 중앙제도는 삼성육부 제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항제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중서성 역할과 문화성 역할, 그다음 상서 역할이 각각 다른데요. 자, 여기 보면 중서성은 정책을 기초해요. 예. 그리고 이 정책을 기초한 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문화성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문화 시민을 하죠. 근데 문화성에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여기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 거부권이라는 것은 봉박권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 문화성은 귀족들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귀족의 어떤 이해를 뭐냐 저버리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 항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화성에 통과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처리하면 상서성에 처리해요. 원래 이제 상서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상서령이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 초기 때 상서령이라는 간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태종이 항제에 즉위하기 전에 상서령으로 잠깐 즉위한 적이 있어요. 상서령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항제가 되니까 이때 이제 항제가 즉위한 간직은 감히 신하가 즉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 상서령을 뭐냐 비워둔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자보가 우부가 같은 차관급들이 그냥 실권을 장악했어요. 예, 상서령을. 그러니까 중서성하고 문화성하고 장관들은 끝발이 안 되지. 얘는 1편인데 얘는 2, 3편밖에 안 되잖아요. 차관급이니까. 그러니까 상서령이 이제 총괄 기능이 좀 약해졌어. 그래서 실제로는 육부가 알아서 이제 직보를 하고 그래요. 중서성이나 이런데. 이거 고려하고도 마찬가지죠. 고려도 상서성의 중심 기구였던 상서도성이 실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서를 거쳐갖고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같은 행정 실무들, 국가의 정책 시행을 하는 육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감찰 기구인 어사대, 그 다음에 오감, 국자감, 구시인데 구시인의 특수행정 기구로서 아까 전에 말한 국영제도를 이어받았고 별로 이제 실권은 없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그 삼성의 번창 과정은 저번 날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내조였다가 외조화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중앙관제를 이제 좀 받고, 그 밑에 이제 의의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의의는 당일 삼성육부제도는 황제 개인의 기간 내조에서 중앙의 어떤 행정기구 외조로 발전됐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전제체제를 강화했고, 그리고 황제권과 재산권이 소 대립 견지하면서 그 뭐냐면 형성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삼성체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그러니까 이제 황제권이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 개선이 됐어요. 이게 당나라 중후기 때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송나라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잠깐 다시 그쪽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자, 항제권을 제한하여 봉박권을 지고 있던 문화성이 봉박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중서성에 흡수되어 중서문화성이 되죠. 중서 이게 송나라 때 이제 연결되죠. 송나라도 중서성과 문화성이 같이 합쳐갖고 이제 중서문화성이 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제 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이 있었죠. 원래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서와 문화성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중서문화성이라 통칭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중서성의 장관을 재상이라 하여 명칭을 동중섭 문화평장사, 동평자사라고 격화시켜. 그러니까 좀 약 2품 정도 격화시키고요. 그리고 육부의 장관인 상서를 여기에 예속시켰다. 왜냐하면 상서령 자체가 거의 이제 허직이고 공석이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이는 황제와 가까운 중서성의 문화, 상서의 두성을 이제 합병함으로써 귀족 세력을 붕괴시키는 어떤 사회적 형상이 제도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왜냐하면 문화성 자체가 이제 귀족대에 직결지잖아. 그리고 귀족대 이익에 이제 걸림돌이 된 것은 공박권행사에서 겁을 냈죠. 근데 이제 당나라 후기로 넘어가면 아예 문벌 귀족들이 이제 힘이 점점 약해지죠. 이런 것들이 사회제도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나라의 간품을 보면요. 잠깐 다시 이렇게 보면 자, 윤회관과 그게 유회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윤회관과 유회관. 윤회관과 유회관 나누고 윤회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품 안에 있는 거야. 유회관은 밖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윤회관은 30등급으로 나눠서 있고 그것도 윤회관 안에 1품에서 3품까지는 정가 종으로 오죠. 정일품, 종일품. 예. 그다음에 4품에서 9품까지는 뭐냐면 정품, 종품 나는데 다시 거기에 종품은 상하 뭐 이렇게 정상하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자, 그래갖고 30등급으로 나누고요. 유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리긴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유괴관이라는데 보통 윤회관은 이제 문벌 귀족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유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흥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흥세력들이 이들이 매간 매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게 되죠. 유해관으로 또는 자비비나는 그 뭐냐 서리지고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들 직위들은 물론 일부 세력들은 이제 용케 과거에 합격해서 윤회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훈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밑에 잠깐 840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민이라는 것은 하급 니원이다. 니라는 것은 간이 아니라 성우직인 니를 의미하는 거야. 간은 국가에서 파견된 직이고 니는 그 밑에 일을 하는 하급 말단 그 서리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서민으로부터 요역을 징발해 추원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세습직으로 이제 니의 간직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은 서리로서 이제 보조해주는 사람은 이제 요역으로 징발. 왜냐 이게 여가 잡일이기 때문에 돈도 안 주고 그래갖고 잡임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급 니원이 있고 정식으로 주로 이제 신지사대부 신흥세력들이 주로 담당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서민들에게 요역으로 징발해갖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야. 요역으로. 자, 서민은 국공이 있을 때 훈관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면 알 수 있다. 서민이 군국이 있을 때 훈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말이 없네. 서민이 국공이 있을 경우에 훈관이라는 간품이 부여되는데 특정 부호부터 상층 서민들과 남발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훈관은 이제 명예직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보면 당대 간품의 신분제의 서민까지도 그 신분제에서 보면 서민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간품 안에 신분제 입장에서 볼 때 서민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가 있는데 지방제도. 자, 지방제도는 이제 보면 도주현이죠. 그래서 주현은 원래 2층제였는데 그 위에다 3층제 해가지고 이게 표시한 것 같아. 근데 원래는 2층제예요. 이게 2층제고 그때 이제 도라는 건 원래는 이제 주현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감찰기구의 이제 범위에 불과한데 나중에 이제 도가 일종의 행정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이제 그 위에 이제 상위 행정기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층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태종 때 전국을 10도로 나눴고 도는 행정적 단위가 아니라 그 당시 순찰을 위한 지휘적 구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한나라 때. 근데 현종 때 채팡첩지사가 이제 생기고요. 15도가 되면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부라는 특수한 행정구역도 있어요. 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독부라는 게 있죠. 도부 밑에 있는 도독부. 그래서 지방 요지에는 도독부를 설치해서 여러 주를 관리 감독을 했죠. 예, 우리나라도 뭐 계림도독부, 운진도독부 이렇게 이제 설치했잖아요. 당나라가 지멋대로. 자, 그다음에
당이 정복한 지역은 아까 제가 설명한 6도부에서 부라는 특성이 있고, 자, 그다음 경기와 행정 설치의 부가 있어. 경기는 뭐냐면 자한 부근의 지역을 경기라고 해요. 수도 경자에다가 근기 긴자니까 수도 부근의 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고 행제소라고 하는데 이 행제소는 이제 뭐냐면 요 그 뭐냐면 바깥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에 이제 그 행제소를 뒀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의 특수한 부가 이제 선정됐다. 그래서 현종 때 수도 장안에 경조부가 있고요. 동도 동쪽에 부수도인 항암부가 설치됐죠.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태원부라고 있어. 태원부. 태원부는 그 당시 이현이 당나라를 세우게 건국을 했을 때 태원 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나라의 원 고장이죠. 태어난 그 출발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특별하게 관리를 했어. 그래서 경저부, 하남부, 그 다음에 태원부 이렇게 세 개의 특수한 부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인데요. 자, 이 부병제 부분은 보면 처음에는 부병제도였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네, 모병제도 바뀌죠. 부병제, 모병제도 이렇게 전환이 되죠. 자, 중앙에 12개 위부가 있고 지방에 630개 절충부가 이제 설치됐고요. 그래서 절충부에서 보통 농한기 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수도를 방어하거나 그 다음에 위사가 되거나 그 다음 저 병방에 오면서 병방 경비를 보기도 하죠. 자, 부병은 위사라고의 호적이 있고 정남이 많은 군부의 호는 부병으로 선발했다. 그래서 정남이 많은 군부라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절충부 있죠. 절충부 중에 정남이 많은 부.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지급받는 군전을 지급받은 정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집중주로 부병을 이제 선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병은 군전연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고 평상시에 농업에 종사했다가 농한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죠. 절충부에 가서. 그리고 부병은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번상해서 수도 경비를 해요. 이걸 위사가 되죠. 그 다음에 전시에는 병방에 출정을 했다. 또는 병방을 방비하죠. 자, 부병은 군대에 갈 때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군대 가면 무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군대 가면 먹을 거하고 간단한 개인 장비 그런 것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뭘 바탕으로 한 거야? 군전제에 대해 지급받은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균전제가 실제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고, 그리고 지급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전제가 점점 붕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끌려간 농민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부병은 농민의 가중한 부담이 되었으며, 출정 시의 양식과 생활 비용, 무기까지 개인 조달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컸다. 그다음 부병은 제역 기간 동안 한 번은 진과 수. 그러니까 진과 수라는 것은 절도사가 이제 뭐냐면 설치할 때까지 그 병방에 군사적 요충지를 진과 수라고 했는데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 군사제도 설명할 때. 그래서 병방 방위기구에서 3년 동안 거기를 지키는 사람은 방인이라고 했거든요. 방인에 근무해야 됐고 절충부의 편제가 심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 80%그 수도가 그 주변이죠. 주로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은 별로 없었어.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어. 근데 점점 인구는 강북보다 강남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조금씩. 자,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가 모든 지역마다 고루고루 있는 게 아니라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절충부도 거기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살고 있는 농민들 입장할 때는 군전도 제대로 못 받아. 땅도 못 받아. 그리고 또 병역의 의무도 부과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밤에 몰래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도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돼. 도우들이 주로 어디 가겠어요? 강남 지역에 가겠죠. 강남, 양지가 어디지요? 하류지구 가요. 그래서 남이 현상이 일어난다. 남이 강남으로 강북인과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도망가는 이 남이 현상이 일어나요. 남이 현상.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가로정책 같은 걸 쓰죠. 하여튼 균전제가 이제 붕괴되면 토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 당시 농민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농민의 부병 체제가 이탈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1908년에 부병제가 이제 중지되고 이제 모병제로 넘어가는데, 자, 일단 부병제의 의의를 보면요. 위진 남북쪽 귀족 세력과 지방 간이 장악하고 있던 군사권을 중앙으로 해소하고 군준 농민층을 기반화한 중앙에 직속된 상비군으로서 당의 이제 통일 제국의 군사력 뒷받침해 줬다. 근데 이제 현종 때 이제 중국이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끊어지고 모병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모병제라는 것은 일종의 직업군인 제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해갖고 하는 건데, 자, 부병제가 폐지되면서 그때 현종 때 절도사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절도사 체제에서 모병제가 이제 실시되고요. 이거는 병방방위뿐만 아니라 중앙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는 안사의 난임의 군사권을 장악한 절도사 행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병제가 뭐냐면 어, 모병제로 바뀌게 된 요인을 지금까지 설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병역이 한 곳에 평균돼 있었다는 거. 병역 부담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병제 연결된 뭐가 토지대는 군전제가 붕괴됐죠. 그것이 이제 도호 형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병제가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모병제로 넘어가게 돼요. 현종 정도에. 자, 그래서 이 넘어가는 그 시기 과정들을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심화 규제를 통해서.